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가 장기 부진 늪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내년 주가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전국에서 올해보다 약 14만여 가구 늘어낸 41만여 가구의 민간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원의 총 규모는 3조 2천억 원입니다. 생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라이브 김혜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화이자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제조 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 제품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는 코로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먹는 형태의 코로나 치료제로 양성 진단 후 증상이 발현되면 알약을 닷새간 하루 2회 복용하는 방식입니다. 임상시험에서 팍스로비드는 고위험군 경증과 중등증 환자의 입원이나 사망 위험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통화와 네트워크 이용이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대비해 특별 소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SK텔레콤은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소통 상황실을 운영하고 하루 평균 1,200여 명이 근무해 통신 서비스를 24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KT도 주요 지역 105개소 3,377씩 기지국에 사전 품질 점검을 마쳤고 핵심 시스템의 경우 집중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LG U+ 역시 고객이 집에 머무르면서 U+ TV VOD 또는 OTT 시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증설과 전국 주요 시설 품질 최적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겨울 우려를 딛고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4분기 후 실적과 D램 가격 반등이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내년 삼성전자 주가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올해 고전을 면치 못하며 넉 달 만에 8만 원을 회복한 삼성전자. 업황 회복 기대감과 호실적 전망이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우선 고꾸라졌던 D램 가격이 내년부터는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반도체 공급난이 점차 해소되면서 스마트폰 생산이 정상화되고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수요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의 호실적도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 개선에 한몫했습니다. 4분기 실적 전망 역시 긍정적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올 4분기 영업이익을 15조 원대 초반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이 중 반도체 부문의 이익은 9조 원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 4분기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가 1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정조준했던 모건스탠리의 부정적 전망도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겨울론을 주장했던 모건스탠리가 넉 달 만에 반도체 겨울이 온난화를 만났다는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D램 수요가 예상보다 견조할 것으로 전망돼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꼽은 겁니다. 배당락 여파도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외국인 지분율도 지난해 말과 비교해 4%포인트가량 낮아 매물 부담이 적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최근 5년간 2018년을 제외하고
일활 강세를 나타내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라이 전 관장 등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1조 원대 블록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은 부담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3분기 호실적에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했던 통신주가 이번 달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배당금 증가 발표와 더불어 무선사업 성장 전망이 잇따라 나오자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지난달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국내 3대 통신사의 주가가 이달 들어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주가는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가며 단순 평균 8.57% 상승했습니다. 통신주 부진의 이유로 우선 SK텔레콤은 인적 분할을 통해 ICT 투자 전문 회사인 SK스퀘어를 출범시켰고 지난달 29일 재상장 이후 SK스퀘어의 비통신 사업 가치가 주목받자 주가의 높은 변동성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KT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 사고 여파, LG유플러스는 비통신 사업 계획과 주주가치 재고 방법의 부재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이달 2일 양사의 주가는 모두 하반기 최저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 3대 통신사 5G 가입자의 원활한 증가세와 배당금 확대 전망을 내놓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제시된 3사의 예상 배당 수익률은 SK텔레콤 5.9%, KT 5.46%, LG유플러스 4.4% 등 평균 5%를 웃돌았습니다. 이에 김혜재 대신증권연구원은 지난주에도 막판 배당 투자 증가로 통신업의 주가는 상승했다며 배당락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내년에도 5G 보급률 확대와 네트워크 설비 투자 피크아웃, 마케팅 안정화에 따른 이익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배당락 이전 주가를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올해 주식시장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까지 3거래일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롭게 다가올 2022년 증시에 대한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 기자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국내 증시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연초에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 여름 이후 굉장히 지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특히나 내년에는 각국에서 긴축카드 꺼내들고 있는데 내년 증시,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증권업계는 내년 증시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긴축에 들어가며 상승장을 주도했던 유동성 규모가 점차 줄어들 텐데요. 이로 인해 국내 증시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상승 탄력이 둔화될 것이란 겁니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팬데믹 이후에 그 글로벌 증시 전반이 많이 올랐던 배경에는 주요 중앙은행들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동성 여건이 이전보다는 긴축적으로 변모하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 측면도 이전과 같은 높은 수익률을 좀 기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다만 내년 증시는 개별적인 이슈나 이벤트에 따라 변동성이 생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증시의 낙관론이 줄어든 만큼 이슈에 대해 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벤트와 이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내년 증시 관전 포인트 3가지로 정리를 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제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CES입니다. CES는 글로벌 최대 가전 행사인데요. 내년 1월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제56회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CES를 통해 제품의 기술 개발 상황이나 상용화 가능성을 발표하기 때문에 연초 테마주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CES에서 신산업이라거나 여러 가지 기술들 개발한 부분 선보이곤 하는데 이번 CES에서 특히 더 주목해야 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에서도 최근 메타버스 관련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제1회 메타버스 코리아도 개최된다는 소식에 AR, VR 기술, 거울 체계, 즉 미러월드 등의 기술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최근 메타로 사명을 바꾼 페이스북은 가상 공간에서 촉각을 느낄 수 있는 햅틱 장갑 시제품을 공개했고 애플은 올레드 온 실리콘 디스플레이를 접목한 XR 헤드셋을 내년 하반기에 출시를 앞두고 있어 AR, VR 등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과 신제품이 돋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사실 내년 가장 주목되는 이슈 대선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한 내용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한데요. 하나하나 짚어주실까요? 네, 선거가 다가올수록 주식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인데요. 내년 3월 9일이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공약에 따라서 업종별 희비가 좀 엇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두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건설과 건자재 업종에게는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연구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명확히 주는 것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건설 계약을 많이 해서 주택을 많이 짓는 일이 많아지는 거니까 건설사한테는 당연히 이득이 되는 부분인데, 네, 공통적인 부분이 건설 쪽입니다. 아무래도 건설 업종에 주목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뚜렷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공약도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반면 원전과 관련된 테마는 대선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탈원전 기조 유지 방침을 보였지만 윤석열 후보는 중단된 원전은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후보의 이런 발언에 한전 기술이 시장에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하는 등 후보의 언급에 따라 주식시장에선 큰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 포인트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상자산 이야기 빠질 수가 없겠죠. 내년에도 아마 이런 여파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마지막으로는 2021년 가장 핫했던 가상자산인데요. 특히 내년에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 가상자산이 주요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네, 지난 10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이 됐는데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관심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후에 시장 흐름 변화가 조금 있었나요? 네, ETF에 상장하게 되면 일단 공적 자금 투입과 주식시장에서의 거래 등 작은 유입과 거래가 활발해집니다. 또한 최근 블록체인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변동성 부분이 조금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의 안정은 기관 투자자들을 유입시킬 수 있어 비트코인이 점차 주요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2022년 증시 관전 포인트에 관해 하나하나 최민정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G)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알고 보니 일정 데이터를 소진하면 이후부터는 느린 속도로만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SK텔레콤에 대해 공정위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5G 이동통신 요금제를 권고하면서 데이터 이용 속도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오늘 표시 광고 공정업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심사관 정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5G 요금제 중 월정액 5만 5천 원의 슬림 요금제, 10GB 플러스 1Mbps 속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0GB를 모두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 1Mbps 속도는 1초당 0.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SNS 메시지 전송과 웹서핑, 해상도가 낮은 영상 시청이 가능한 정도. 이에 대해 공정위는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속도의 최대치가 1Mbps가 최대임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표시광고법 3조 1항 2호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됨에도 SK텔레콤이 심사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만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현대건설이 4,490억 원 규모의 정비 사업인 흑석 구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찬성률 87.8%를 얻으며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누적 수주액은 5조 2,74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수주로 현대건설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5조 원 클럽에 가입하며 사실상 올해 정비사업 수주 1위를 확정지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꼼꼼하게 사업지를 분석해 전략적으로 입찰을 준비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시공사에 GS건설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GS건설은 1, 2차 시공사 선정 입찰에 모두 단독으로 참여해 지난달 백사마을 주택재개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이번에 시공사 선정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96.4%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백사마을 재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5천억 원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총면적 약 18만 7천 제곱미터 부지에 공동주택 2천여 세대와 공공임대주택 484세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내년 전국에서 41만여 가구의 민간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올해 아파트 공급량과 비교했을 때 50.2%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내년 수도권을 비롯한 5대 광역시에서는 올해보다 50.2% 증가한 민간 아파트 물량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이달 23일을 기준으로 내년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국 470곳의 사업장에서 40만 7,374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분양된 27만 1,261가구보다 약 14만 가구가 더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서울 약 5만 가구, 경기 약 12만 가구, 인천 약 3만 가구 등 20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5대 광역시와 세종에서는 올해 2배 수준인 약 11만 가구가 분양 예정인 반면 지방에서는 올해보다 9.1% 줄어든 10만 1,405가구가 분양될 예정인데 올해보다는 9.1% 줄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 변수가 많은 만큼 실제 분양 물량은 이보다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도겸 리얼투데이 연구원은 내년 1월부터 차주 단위 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분양을 미루려는 단지 역시 적지 않을 걸로 예상된다며 특히 내년에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우려와 상반기 대선 이슈까지 존재해 시장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시장 분위기가 주춤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폴에는 내년 분양 계획에 포함됐으나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선이 있는 내년은 경제적 불확실성 외에 정책적 불확실성도 큰 만큼 올해 연말조사와 실제 공급될 물량 차이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올해 4분기 들어 수도권과 제주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지난 10월에서 11월 전국의 주택매매 가격은 평균 0.7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분기와 비교해 0.16%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같은 기간 서울 등 수도권의 10월에서 11월 월평균 주택매매 가격도 9월 말보다 0.95%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지난 3분기보다 줄었습니다. 전셋값 상승폭도 0.64%로 3분기보다 0.18%포인트 축소됐습니다. 한해는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고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완화된 영향으로 월평균 주택매매 가격과 전셋값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대란 영향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업계의 생태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산업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차량용 반도체는 내년 생산 능력 대비 20에서 30%가량 초과 예약돼 평균 배송 기간이 22.9주에서 23.3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에 완성차 업체는 기술 협력과 내재화, 공급망 관리 방식을 전환하기 시작했고 반도체 수 감축과 범용 반도체 사용을 위한 전기 전자적 기능 구조의 재설계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반도체는 다른 자동차 부품과 달리 선주문자 우선 체계로 주문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전력 반도체 소재 전환 가속화 대응과 아키텍처 변화에 대비한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요. 총 3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정세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방역 지원금 지급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이들 중 매출이 줄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에게 업체당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정부는 우선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 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 업체들은 별도 증빙 서류 없이 즉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해당됐는데 내일은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자 등록번호와 이체계좌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만 거치면 됩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중기부는 신속 지급을 위해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하루 4회였던 이체수를 한 회 더 늘렸습니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약 200만 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 외에 대상자들은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다음 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 대한통운본부가 오는 2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경총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택배노조가 특정 개별 기업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피해를 불러올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파업은 방역 강화로 인해 온라인에 의한 생필품 수급 의존도가 높아진 국민들의 생활에 극심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총은 택배노조는 올해 들어 이미 3번의 파업을 강행했고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과 사회적 합의가 매번 뒤따랐다며 그럼에도 택배노조는 연말연시 성수기에 택배 물량을 담보로 자신들의 요구사항만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혁신다운 혁신을 하려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센 라이브 포럼 새로운 도약 한국산업 어디로에선 반도체와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가 완화돼야 앞으로 한국이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조언이 나왔습니다. 김수빈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적으로 차량 IT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려면 다양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공지능 분야도 마찬가지. 미래 산업의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지만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경제TV가 개최한 새로운 도약 한국산업 어디로 포럼에서는 박재근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와 김진영 인천재능대학교 총장이 참석해 반도체와 AI 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박재근 교수는 국내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규제 완화와 반도체 투자 세제 인센티브, 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 교수는 건설, 환경, 안전 등에 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평법 등 다부처 관련 법안 가운데 총 42개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어 김진영 총장 역시 가장 먼저 인공지능의 혁신을 위해 국가의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총장은 기득권과 신규 진입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부처 간 정보 및 데이터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인재 육성과 신규 진입 인력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개발할 인력이 많지가 않아요. 연구 인력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인력 우리 빨리 양성해야 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